제가 오늘 들을 강연이에요. 질문 주시는 선생님 아, 저요. 선생님 지금 영어 번역을 약간 취미로 하고 있어요. 네. 주신 질문 중에서 처음 번역가라면 출판사와 연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진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2004년도에 첫 책이 나왔어요. 근데 2012년까지 8년 동안 한 권도 없었어요. 번역가라는 직업은요, 되게 지하에 수면 아래에 숨어있는 작업이었었어요. 밖에 나와서 누군가와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 오로지 혼자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번역가가 누구라는 것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야, 이 책 누가 번역했대? 라고 보기 시작한 건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00만 번 산 고양이라는 것은 산호였고 사는 게 뭐라고 죽는 게 뭐라고 라는 에세이를 쓴 사람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20kg의 쌀을 탁 떨어뜨리면 얼마나 많은 쌀알들이 쏟아지겠어요. 그 많은 쌀알 중에 한 알이 내 그림책이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모든 것은요, 저는 인연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력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첫 작품이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인연으로 저한테 온 작품이었고요. 그런데 저 모두 어디 갔지는 한림출판사, 그러니까 한림출판사 하면 일본 그림책을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수입을 해서 옮기는 역할을 했던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출판사거든요. 황진희 선생님이죠. 그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혀 모르는 번호로. 저희들이 선생님한테 맡기고 싶은 작품이 있어서요. 처음으로 제가 모르는 인연에서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던 거죠. 태어난 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산호육보의 책이었어요. 근데 이게 절판이 된 상태였는데 너무 어려운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알라딘에서 3,000원짜리가 나타난 거예요. 3,000원에 이 책을 샀어요. 2016년 말이었잖아요. 태어난 아이가. 그러고부터 이제 제가 산호육보 강의를 하러 다녔어요. 제 이름이 이 일본어 번역가 업계에 조금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2018년, 2019년도에 저 정도면 굉장히 성적이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8번, 10번씩 번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꽉 찼죠. 그래도 세어보면 한 15번 훨씬 넘을 텐데 2022년도에 보세요. 제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작가들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쓴 거 별로 안 보고 싶다고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서툴었던 문장들이 지금에서야 눈에 보이는 것들도 되게 많고 그때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약간 요령이 늘어서 지금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점이 되게 많았던 그런 저의 과거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인쇄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나라예요. 지금도 일본에서밖에 할 수 없는 기술들도 되게 많거든요. 색감은 아직도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인쇄기술이 너무너무 발달한 나라인데 인쇄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또 이게 어떤 인쇄물이 굉장히 훌륭하고 그 인쇄물을 보는 예술적인 행위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본에 밖에 없는 문화라든지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문화에 맞게 내용을 아예 많이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온 걸 번안문학이라고 하는 거고요. 원문을 충실하게 하는 게 번역이에요. 강아지똥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한 권의 단행본이라는 책을 사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냐면 40년 정도의 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림책을 잘 알아보시는 분들이 와 이거 너무 멋진 그림책이야 라고 알아보는 건 좋은데요. 그래서 막 전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 가져왔더니 우리 독자들은 아직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초반에 90년도에 나온 좋은 그림책들이 엄청 많이 절판이 됐어요. 그걸 우리가 읽어낼 수 없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그림책이야? 그림책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교육의 목적으로 엄마들이나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잔소리를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게 그림책이었었어요. 교육적인 목적으로 더 많이 쓰였죠. 소년 전집, 세계문학 전집 이렇게 나온 게 8, 90년대잖아요. 그 속에 보면 굉장히 교훈적인 게 많거든요. 일본 그림책의 역사를 이제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고 이슬이의 첫 심부름이라든지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아이를 키울 때 읽어줬던 그 책들이 처음으로 이제 번역료를 내고 정식으로 로얄티를 내고 또 돈을 주고 사온 책들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책 한 권을 번역하는 데는 정말 꼼짝 안 하고
그러면 초벌은 3시간 정도는 가능해요. 3시간 정도는 가능하는데 얘가 거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정말 수십 번씩 계속 읽어가면서 고치고 읽어가면서 고치고 읽어가면서 고치고 왜 여기다가 이런 단어를 썼지?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 그 한 단어를 찾기 위해서도 며칠을 고민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밥을 먹었습니다 하고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어야지 다 다르잖아요. 그 어미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전달했을 때 더 전달력이 좋을까를 되게 고민을 하다 보면 그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통번역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이 번역을 하고 있고 통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를 못 믿는 구석이 있어요. 통번역 대학원 가면 저 어떻게 가르칠까? 너무 궁금해서 대학원 들어가려고 공부도 해봤지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배운다고 해서 반드시 당신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내가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그 이론을 하나 배우면 그 이론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에 내 힘을 쓸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교수님 풍이야. 거기서 벗어나면 왠지 불편한 거예요. 내가 그게 맞는 거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충우돌하면서 나만의 번역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하면서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이 그림책을 어떤 걸로 해서 접하냐면 어른이 읽어주는 음성으로 해서 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읽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그림책에 대해서 선입견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목소리와 어떤 마음과 어떤 톤으로 읽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텍스트 이해와 반응과 수용이 달라지는 거다. 어떤 조사를 빼고 어떤 조사를 넣는가에 따라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사람의 리듬이 깨지기도 하고 입에 쫙 달라붙기도 하고 책을 읽으면 와 이거 진짜 하나도 막히지 않고 잘 읽히는 책이 있어요. 일본에 계신 어린 왕자를 엄청 열심히 연구하신 분이 만화책으로 어린이들에게 좀 읽히고 싶다. 만화책이라는 장르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되게 두꺼워요. 근데 그 어린 왕자의 전문이 20몇 개가 다 들어있어요. 제가 그 책을 번역하기 위해서 어린 왕자 10권을 읽었어요. 비교 분석을 하잖아요. 이 책에서는 노을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 책에서는 해넘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해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와 노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느낌이 너무 달라. 해넘이도 있고 노을도 있어. 석양도 있어. 어느 단어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할 때 읽는 대상 그리고 그 글이 어떤 분위기를 주고 싶은지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침에 일어나니 할아버지가 움직이지 않으셨다. 죽었다는 말을 표현하는 거 너무 많아요. 할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하늘나라로 갔다. 할아버지가 지구별 여행을 끝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문장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적합하다는 게 그 사람이 쓰는 언어이기도 해요. 어떤 언어로 표현했을 때 죽음을 가장 나답게 표현할까? 나의 취향이 편집자랑 맞아 떨어졌을 때 그대로 가는 거지만 편집자가 생각했을 때 진짜 이거는 너무 이상해 라고 하면 서로 이제 타협점을 만나야 되는 거죠. 좋은 독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좋은 독자가 되지 않으면 좋은 글을 옮길 수도 좋은 글을 쓸 수도 없다라는 거. 그림책은 어린이가 만나서 처음으로 배우는 언어예요. 명확하고 아름답고 정말 깨끗한 문장을 옮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어느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읽어주었을 때의 높낮이, 리듬, 운율감 이런 것을 살려서 번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번역한 책을 수십 번 읽고 소리를 냈을 때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타이거, 논, 북을 쳤을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쿵 이런 건데 놓고 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살려서 우리나라 말로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1시간이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런 책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역료를 깎으려고 해요. 글씨가 몇 개 없으니까. 타이코라는 게 북이고요. 논, 그러니까 북풍 이럴 때 이거 그냥 북풍 이러면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타이코, 논만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하면 몸으로 안 와요. 우리나라에서는 북을 치자 둥 이렇게 바꿔본 거예요. 둥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이게 안경이거든요. 메가네가 소래가네 이런 말이 있어요. 소래라는 건 그건데 소래가네 그게 말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메가네라는 게 내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가네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놀이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문장이 메가네가네. 그러니까 벌써 리듬이 생겼어요. 가에루상노 메가네가네 표현도 하나
안경경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안경이 말이야 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개구리 안경이 말이야 뿅 뛰었더니 날아가 버렸지 뭐야. 우리 엄마 어디 갔니? 여기요. 우리 엄마 어디 갔니? 여기요. 우리 엄마 어디 갔니? 여기요. 이 책이 끝까지 반복돼요. 엄마들이 사주기 싫어. 왜 사주기 싫어요? 돈 아까워. 글자 익히려고 책 사줬는데 우리 엄마 어디 갔니? 여기요.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걸 통해서 질문과 대답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엄마다. 우리 엄마다. 우리 엄마다. 다 우리 엄마야. 페이지마다 근데 그림이 달라. 개구리한테도 엄마가 있구나. 부엉이한테도 엄마가 있네. 닭의 새끼는 병아리예요. 생김새가 달라요. 얘는 얘를 다르게 생겼는데 엄마네? 이거 그 그림책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 입장에서 보면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심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수동형이 우리는 없으니까 옮길 때 주어의 그 조사가 완전 바뀌거나 주어가 바뀌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다라는 동사와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네라는 동사에 이 두 단어밖에 없는 책이에요. 누가 누구를 보는지 몰라요. 내가 얘를 고양이를 보는 건지 아니면은 고양이가 누구를 보는 건지 그거는 정답이 없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보니 보고 있네. 누군가 자기를 봤어. 깜짝 놀란 거야 고양이가.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보니 누가 누구를 보는 걸까? 지금 여기에 사마귀가 있어요. 근데 사마귀가 깜짝 놀래요. 보고 있네. 저는 조금 변주를 주고 싶었어요. 내가 저걸 보는데 내가 보고 있었는데 내가 봤더니 이런 뜻이에요. 나를 보고 있었어. 근데 그게 화들짝 놀라고 있으니까 들켰네? 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들켰다. 보는데 보고 있네? 보는데 오! 보고 있잖아. 보는데 보고 있다. 보는데 보고 있어. 보는데 보고 있었네. 보는데 들켰다. 매 페이지마다 들켰다를 넣고 싶지는 않았어요. 내가 보고 있어 상대방도 나를 보고 있는 것을 조금 변주를 주는 문장을 어떻게 만들까 되게 고민을 하면서 제가 만들었거든요. 우리 엄마 어디에 있을까? 우리 엄마는 어디? 오는 뒤 뉘앙스가 다 달라지잖아요. 어떤 말을 할 때 네 그거 있잖아요. 거시기 네 또상 이러면 아빠를 부르기 전에 이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일본어는 이런 불완전한 문장의 제목이 돼요. 근데 제목은 아빠가 좋아라는 걸로 나와버렸어요. 아기곰이 말했어요. 아빠 산책하러 가요. 좋지. 아빠곰과 아기곰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아기곰이 말했어요. 아빠 손잡아도 돼요? 그럼. 아기곰과 아빠곰은 손을 잡고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아기곰이 말했어요. 아빠 목만 태워주세요. 그래. 아기곰은 아빠곰 어깨 위에 앉아서 싱글벙글 웃었어요. 아기곰이 말했어요. 아빠 헤엄쳐 보세요. 헤엄이라 문제없지. 아빠곰은 아기곰을 등에 태우고 헤엄을 쳤어요. 아기곰이 말했어요. 아빠 다리가 떠내려갔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아빠곰은 길쭉한 나무가지를 뚝 꺾어 강 사이에 다리를 만들었어요. 아기곰은 아빠곰을 올려다보면서 말했어요. 난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아빠는 정말 멋지니까요. 아빠곰은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나는 그저 아빠곰 다울 뿐이란다. 이 아기곰이 제시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빠의 대답이 그럼 그래 좋지로 변했어요. 근데 원문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네 토상 산뿐이고 요시 네 헤어지나이 데모이 요시 문장마다 다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요시가 나왔어요. 산호육고의 아버지가 엄청 키가 크대요. 산호육고 조그만 때 아빠를 너무 좋아했는데 아빠가 하는 한마디가 있었대요. 누구
누군가가 그 단어를 쓰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만 쓰는 어떤 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쓰면 우리 아빠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요시요시라는 그 억양이랑 이 말은 산호요코의 아빠라는 것을 말해주는 문장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여러 가지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자의 그 만든 의지하고 너무나 달라지는 그림책이 나온 거잖아요. 우리 독자가 지겨워하지 않도록 그래 좋아 그럼 이렇게 썼는데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든 우리 아빠는 나한테 주는 대답이 요시요시였던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빠를 생각해 주는 한마디. 나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아빠는 정말 멋지시니까요. 아빠 곰은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아빠 곰 다올 뿐이란다. 원문에서 고래와 타다 쿠마라시 나게사. 쿠마라시라는 말은 몸다운. 아빠 곰 다올 뿐이야나 몸다울 뿐이야. 너무 달라. 아빠라는 것은 하나의 역할이에요. 몸이라는 것은 존재예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거죠. 근데 제목이 아빠가 좋아요. 여기서는 몸은 아빠야. 이렇게 해석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아빠가 좋아라고 나왔고, 그럼 우리 어린이들은 단순히 아빠라는 존재에 대한 따뜻함과 아빠의 그 통넓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알리고 싶다 하면 당연히 아빠라는 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 본질에서 몸이라고 말한 것은 곧 아빠라는 꼴로 말한 걸까? 이런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여러 가지 토론거리가 되는 책이라는 거죠. 저희들은 그림책 한 권에 60에서 7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선생님들은 90에서 100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평균은 거의 한 50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첫 책을 할 때는 30에서 40이에요.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번역회사랑. 그래서 20만 원. 진짜 너무 말도 안 돼요. 그게 명예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번역회사에서 받은 것들로 책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10권 정도를 했다고 해서 출판사에서 자기한테 오지는 않을 거라 해서 번역료는요 매절이에요.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60만 원을 받으면 60만 원으로 나의 모든 권리는 끝이에요. 그 책이 10,000권이 팔리고 20,000권이 팔려도 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인쇄로 하자는 데도 있어요. 인쇄는 처음에 조금밖에 안 주되 이 책이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1%에서 2%의 인쇄를 주겠습니다. 2,000원씩 증세가 될 때마다 23만 얼마가 저한테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번역보다 더 나아요. 계약을 할 때 처음에 50만 원으로 번역료를 받았지만 나머지 플러스 1% 인쇄를 달라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나도 노력할 거고 출판사에서도 신이 날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 기획을 할 때는 그걸 잘 쓰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언어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번역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붙이셔야 돼요. 증정본 있잖아요. 이 그림책을 번역했을 때 보통 3권에서 5권이거든요. 근데 저는 10권을 원합니다. 이런 건 되게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한번 말했는데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몰라서 말 안 하는 것보다 저는 증정부서를 10권으로 하고 이게 중세를 찍을 때마다 한 권씩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계약서 쓸 때 쓰시면 되게 그 계약서대로 다 해주시거든요. 저는 반말을 하거나 까불까불하는 책이 너무 힘들어요. 재밌게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번역가로서의 고민은 제목이에요. 제목. 이게 상품이잖아요. 팔아야지 출판사가 이게 성공을 하는 거고 사람들이 사고 싶게 짓지 않으면 안 돼요. 비 오니까 참 좋다의 본래 제목은 장대비예요. 비가 쏟아지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 장면 때문에 이 책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장대비를 하면 장대비가 뭔지 아이들이 몰라요. 소신을 버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만 출판사에 맡겨요. 이게 책이 많이 팔려야지 또 다른 책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양보하는. 두 번째 책도 이게 친구 색깔이에요. 제목이 도모다치노 히로라는 게 친구 색깔. 파랑 개구리가 친구 개구리가 와서 검둥아 너는 무슨 색깔을 제일 좋아하니? 그랬더니 앞에 있는 애가 파랑 개구리니까 파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너무 좋아해요. 그 다음 노랑 나비가 와서 물어요. 검둥아 너는 어떤 색깔이 제일 좋아? 노랑! 이러니까 노랑 나비가 난리가 나요. 갈색 족제비가 와서 물어요. 검둥아 너는 어떤 색이 제일 좋아? 갈색! 막 다 동물들이 다 100% 만족하고 돌아가요. 근데 친구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한 마리씩이 아니야.
어떻게 해? 얘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몸을 동글동글동글 말면서 한참 동안 고민하는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친구 색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다 친구잖아. 걔네들이 한 페이지가 다 날아가듯이 막 동물들이 좋아하는 장면으로 끝나면서 그 친구들도 친구 색깔 이런데 처음에 받았을 때 완전 너무 감동인 거예요. 이 책 번역이 저한테 온 거예요. 출판사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 색깔이란 말에 빠져 있는데 난 친구 색깔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양보할 수 없다. 그랬더니 선생님 스포가 너무 심해요. 본문에 친구 색깔이 있는데 여기 표지에 친구 색깔이면 다 맞춰버리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친구 색깔이란 말이 딱 표지에 있으면 넌 무슨 색깔이 좋아? 이러면 친구 색깔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재미없다는 거야. 그래서 너여서 좋아라는 제목을 했는데 이 책 진짜 제목이 예쁘거든요. 숙연한 하루라는 책이 있어요. 원래 직역이에요. 숙연하다. 근데 숙연한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제목에. 어린이 책이에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숙연하다가 뭐지? 라고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마음이 가라앉고 엄숙해지고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을 삼가하게 되는 상태가 숙연하다라는 거예요. 유사어는 엄숙하다, 조용하다, 경건하다, 무섭다라는 거예요. 염소원 시집가의 엄숙한 하루, 조용한 하루, 경건한 하루, 무서운 하루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의 내용을 얼마나 잘 대변하고 있냐. 이런 걸 이제 사전을 통해서 내가 단어 하나를 가지고 연구를 해요. 어린이 책이지만 이런 게 숙연한다는 거야 라는 걸 배웠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그 직역을 한 거고. 왜 작가는 이 단어를 골랐을까? 왜 이 상황을 만들어서 이 책을 만들었을까라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기계적인 번역은 AI처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 말장난을 즐기는 사람,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는 사람,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호기심이 많은 사람,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몇 가지라도 해당되면 번역가의 직업이 맞는 거예요. 좋은 책을 많이 읽고 내 속에 좋은 단어를, 그 좋은 글을 많이 쌓으면 그게 저절로 내 번역 속에서도 내 글 속에서도 나온다라는 거. 그럼 그게 편집자가 되고 작가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기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영어로 저는 영어는 아니지만 걸스라고 했어요. 걸스고. 근데 이 제목이 우리도 할 수 있어 라는 걸로 완전 의역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판사는 언어 하나에 치우치는 거 되게 겁내요. 이걸 직역으로 했을 때 남자들한테 되게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자들이라고 다 찬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걸러져야 하는 책으로 남고 싶지 않았던 거죠. 출판사에서는 잘 팔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러면 야 뭐야 다 그러면 다 해당하잖아. 근데 펼쳐봤더니 여자들을 응원하는 책이었어 라고 했을 때 상관없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책을 다 펼쳐보고 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너무 중요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어난 아이. 태어나고 싶지 않아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날마다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우주 한가운데에서 별 사이를 걸어 다녔습니다. 별에 부딪혀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태양 가까이 다가가도 뜨겁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니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지구에 왔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성큼성큼 걸었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건너 계속 걸었습니다. 어흥,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모기가 물었습니다. 가렵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니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토마토 밭을 지나 물고기가 사는 강을 건너 계속 걸었습니다. 킁킁, 강아지 한 마리가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냄새를 맡고 따라왔습니다. 강아지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날름날름 핥았습니다. 하나도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니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마을에 닿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걷고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달리고 경찰이 도둑을 쫓고 있었습니다. 빵가게에서는 구수한 빵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니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공원에 오독하니 앉아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에 왔습니다. 안녕? 여자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아이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니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따라온 강아지가 여자아이의 강아지를 보고 멍멍 짖었습니다. 하지마, 하지마, 여자아이가 소리쳤습니다. 강아지 두 마리는 컹컹 짖으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물끄러미 바라만 보았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니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따라온 강아지가 여자아이의 엉덩이를 물었습니다. 다리도 물었습니다. 여자아이의 강아지도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팔과 다리를 물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니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엄마, 엄마, 여자아이의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아파, 아파. 여자아이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여자아이를 달랬습니다. 그러고는 막대기로 강아지를 혼내주었습니다. 강아지는 슬금슬금 태어나지 않은 아이 곁으로 가서 꼬리를 엉덩이에 말아넣고 힘없이 앉았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니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여자아이를 총총 따라갔습니다. 엄마는 여자아이를 깨끗이 씻기고 약을 바른 다음 엉덩이에 반창고를 딱 붙여주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반창고가 붙이고 싶어졌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반창고, 반창고 하고 외쳤습니다. 엄마,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마침내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파. 태어난 아이는 팔과 다리가 아파서 울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달려와서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는 태어난 아이를 깨끗이 씻기고 약을 바른 다음 팔에 반창고를 딱 붙여주었습니다. 야호! 태어난 아이는 엄마한테 안겼습니다. 부드럽고 좋은 엄마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빵 냄새를 맡았습니다. 배고파요, 엄마. 태어난 아이는 빵을 오물오물 맛있게 먹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물고기를 보면 잡으러 가고 모기한테 물리면 가려워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깔깔깔 웃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공원 저쪽에서 걸어오는 여자아이를 보고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내 반창고가 더 크다. 밤이 되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잠옷을 입고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잘래. 태어나는 건 피곤한 일이야. 엄마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를 꼭 껴안고 잘 자라고 입 맞추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푹 잠들었습니다. 일본어 번역가분은 처음 뵈서 되게 새로웠어요. 평소에 저도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중복되는 말들을 안 쓰려고 되게 머리 쓰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 쓰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지 저도 공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걸 주네요. 몰랐는데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나 봐요. 독서 대전. 확실히 번역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거를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그 시장의 뭐랄까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동들은 약간 집단의 생각을 먼저 보기보다는 큰 그림으로부터 생각을 할 수 있게 넓게 시선을 보라고 약간 번역을 그렇게 한 게 아닐지. 좀 특정적인 느낌의 책이었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번역이 그래도 여전히 좀 아쉬운 느낌은 들어요. 그림을 보고 이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을 수도 있잖아요. 이퀄리티 사인을 보고. 그럴 땐 그럼 어떻게 답하냐. 그게 또 문제니까. 여성의 자유로운 도전 정신 그런 걸 응원하는 내용이다라는 거를 작가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게 더 방향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출판사 입장에서는 제목부터 논란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으니까 뭐 납득은 됩니다. 그래도 조금 아쉽다. 알찬 강연이었습니다. 안녕.